살구지가는 소리를 살령을 도는데 물깃는 아가씨 모습이 놓친 양 묻구나. 쌀이 문도리로 뒷판이 바라보면 눈부시라 반갑습니다. 방금 노래로 인사드린 성악가바리톤 정경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술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매달 아버지에게 용돈을 25일 날 50만 원을 받는데 아버지가 이번 달 착각하고 공을 하나 더 넣었을 때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본인이 생각한 그 이상의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예술적이다, 예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 예술가인 저에게 예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싶어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럴싸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예술의 정의는 정의할 수 없는 것.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학사와 석사는 성악을 전공을 했고요. 이탈리아로 가서 빨리 아카데미아 시리음악원에서 디플로마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은 엉뚱하게 경영학 박사를 했습니다. 경영학 박사라니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맨날 노래만 하다가 재무, 회계, 분식, 제가 떡볶이랑 순대는 좋아하거든요. 지금 못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분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고요. 여하튼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정립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의 정의는 정의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경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아주 심플하게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술 경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설마 정의할 수 없는 걸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2017, 2018, 2019년도에 MZ세대라고 부르죠. 20대에게 혹시 오페라나 클래식을 본인이 돈을 주고 티켓을 직접 구입해서 본 적이 있느냐라고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코로나 이전입니다. 2019년 기준 몇 명이 손들었을까요? 10명. 고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래입니다.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0명입니다. 예술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본인이 티켓을 직접 구입해서 오페라나 클래식을 본 적이 없다. 충격적이게도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데이터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지금 0%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뮤지컬 티켓을 구입해서 본 적이 있느냐라고 같은 대상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몇 명이 손들었을까요? 70명, 80명, 0%와 86%, 86명이 손들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요. 왜 오페라는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 뚱뚱해요. 예, 제가 몸무게가 102kg입니다. 키는 83에 102kg이라 저희 내과 주치의 선생님이 항상 저에게 전문용어로 고도비만이라고 하세요. 살을 20kg 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항상 살과의 전쟁을 벌이는. 첫 번째, 뚱뚱하다. 그렇죠. 성악가 전쟁 뚱뚱하죠. 두 번째, 티켓이 너무 비싸다. 세 번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대부분 이탈리아어랑 독일어, 그렇죠, 프랑스어. 네 번째, 등등등 안 좋은 데이터가 계속 나왔어요. 그렇다면 뮤지컬은 왜 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로맨틱해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요. 티켓이 비싼지도 모르겠어요. 등등등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더 깊게 들어갔어요. 최근에 어떤 뮤지컬 보셨습니까? 하니까 뮤지컬 위키드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티켓이 비싸지 않다고 했는데 티켓 가격은 어떻게 되나 하니까 18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군요. 혼자 보셨습니까? 하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봤대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요즘에는 어떻게 각자 더치페이를 합니까? 뭐 남자가 삽니까? 여자가 삽니까?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 남자 학생이 본인이 다 샀다 그러더라고요. 예, 다 아들들 얘기입니다. 하루 데이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티켓 2장이니까 18만 원, 2장에 36만 원. 스테이크집 가서 칼질하고 커피집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택시 태워서 집에 들어보낸 거예요. 한 55만 원 이상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한 달 용돈이 어떻게 되십니까? 50만 원. 그렇습니다. 어느덧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루에 내가 문화로서 충족할 수 있다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본인이 한 달 쓸 수 있는 예산을 오버하더라도 그 돈을 기꺼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세대와 세상이 됐어요. 놀라운 예술경의 수치입니다. 공연 장르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니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표한 겁니다. 뮤지컬과 연극, 오페라, 제가 지금 자체적으로 비교한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술 경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술은 정의할 수 없는 것, 경영은 돈을 버는 것이라면 예술 경영은 이처럼 돈을 멋있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한 뮤지컬 위키드 저작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혹시 보신 뮤지컬 어떤 게 있을까요? 노틀담 드 파리, 지킬 앤 하이드, 유명한 뮤지컬들 많이 있죠. 방금 언급한 세 개의 뮤지컬은 저작권이 프랑스, 영국,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이제 3만 달러가 넘어서 세계 10대 경제국이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우리가 자주 접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세 나라는 5만 달러, 6만 달러 육박한 우리나라보다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던 그 남학생의 티켓 18만 원 2장에 36만 원 중 뮤지컬 위키드는 저작권이 영국에 있기 때문에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그 나라에게 저작권료로 송금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선진국에게 문화적 조공을 바치고 있는 셈이죠. 놀라운 예술 경영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은 장르를 만들고 후진국은 컨텐츠를 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서양음악을 공부했지만 한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오페라만 컨텐츠로 함께 즐겁게 놀 건데요.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나왔어요. 제 지도 교수님은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백남옥 교수님입니다. 1990년대 또 80년대 한국가곡의 대가로 테너 엄조인 교수님과 박인수 교수님 또 백남옥 교수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백남옥 교수님께서는 제가 학생으로 들어왔을 때 벌써 25년 30년 전 얘기인데요. 저에게 세 가지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악가는 절대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사람과의 협연으로서 노래를 해야지 노래방에서 나오는 MR로 노래하면 안 된다. 오늘 주구장창 MR로 노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성악가는 되도록이면 음악 전용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극장에서만 노래해야 된다. 저는 국립극장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성악가는 무대에서 노래만 해야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교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맞는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2024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페라와 드라마를 융합한 대한민국의 장르 오페라마를 예술경영학 박사과정 14년 전에 박사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오페라와 미국에서 시작한 드라마를 융합하여 오페라마를 만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많은 클래식 하는 분들이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클래식의 대중화는 틀렸다. 그리고 대중화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내내 말씀을 드릴 건데요. 5단계가 최소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이민찬, 조성진, 백건우, 박미자, 고성현 이런 분들은 0.00001%에 있는 1등급 레벨의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그분들만큼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삼류광대예요. 저는 3등급, 4등급에서 클래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1등급으로 올리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예술의 전당,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서울예술의 전당에 티켓을 구입하는 사람 과연 몇 명 정도 될까요? 매년마다 데이터가 다르지만 3만 명에서 10만 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990만 명은 냉정하게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 말씀 데이터대로 클래식과 오페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대입되지 않는데 그분들의 시장을 절대로 뚫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드라마를 융합해서 오페라라는 장르를 만들어 클래식의 대중화가 아니라 5단계 등급으로 나눈 다양화가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여나 클래식에 대해서 지루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누가 티켓을 줘서 끌려오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예술 경영학 장르인 플랫폼 오페라마를 만들었고요. 총 6개의 컨텐츠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정신 나간 작곡과 키스하다라는 컨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바리톤 정경의 정신 나간 작곡 키스하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작곡가입니다. 여러분, 프란츠 비터 슈베르트 다들 아시죠? 예, 슈베르트 하면 어떤 곡 떠오르세요? 숭어. 좋습니다. 숭어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 슈베르트 연간 숫자 3가지를 가져왔어요. 18, 1231입니다. 슈베르트는 18세 때 작곡가로 데뷔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31세에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1200여 곡을 작곡했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물론 악보가 있는 작품은 900여 곡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대표곡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숭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죄송한데 틀렸습니다. 숭어가 아니라 송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서해안 인근 바닥에 숭숭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바닥고기. 걔는 숭어입니다. 근데 송어는 민물고기예요. 독일어로 디포렐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가져왔어요. 슈베르트는 독일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렇게 내륙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슈베르트는 평생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강가에서 뛰어노는 예쁜 어린 물고기 송어를 보고 예뻐해서 지은 가곡이 디포렐레인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잘못 들어왔는지 그 교과서에 이게 숭어로 이게 오랑우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숭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났습니다. 슈베르트는 숭어를 작곡하지 않았다. 숭어를 헛살아온 슈베르트 송어. 그래서 굉장히 송어 입장에서 억울하고,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국립극장에 1200번이 가득 찼는데요. 어디 가서 뭔가 얘기할 때 와인 한잔 하실 때 슈베르트가 나오면 100% 앞에 있는 사람이 숭어를 얘기할 겁니다.
그때 있어 보이게 너 너무 무식한 거 아니니? 숭어가 아니라 송어란다. 더 있어 보이게 디포렐레까지 외워주시면 완벽합니다. 하나 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슈베르트의 두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곡은 바로 슈베르트 세레나데입니다. 여러분, 세레나데는 세루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슈베르트 세레나데 유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슈베르트는 2살 연상의 그때 당시에 소프라노였던 테레제 그로프와 교제를 했어요. 연인 사이였습니다. 낭만적이죠. 남자친구는 연하인데 작곡가고 여자친구는 소프라노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 기초예술 클래식 음악가가 그렇게 상대방 그 신부집에게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슈베르트 시대 2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너무 사랑했는데 테레제 그로프 아버지가 슈베르트를 싫어했어요.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둘이 사귀고 있는데 동네에서 잘 나가는 빵집 주인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슈베르트는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그녀를 생각하면서 잊지 못해서 엉엉 울다가 이제 맥주를 한잔 하러 갔어요. 동네에 맥주를 한잔 하러, 그때 당시 카페에서도 맥주를 팔았다고 합니다. 딱 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시집이 있는 거예요. 그 시집을 보면서 또 테레제 그로프가 생각나서 악상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이 글을 쓰시는 분들과 작곡가 분들은 악상이 떠올랐을 때 빨리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슈베르트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악상이 떠올랐는데 뭐가 없어요? 종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카페에서 그 주문, 요즘에 메뉴판이라고 하죠. 그때는 나무 판때기로 메뉴판을 만들었는데 뒤에는 적혀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 칼로 오선지를 그어가지고 그때 떠오른 악상을 적은 곡이 그 유명한 슈베르트 세레나데입니다. 여러분, 테레제 그로프를 잃어버리고 그녀를 생각하며 작곡한 슈베르트 세레나데 지금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레나데, 밤에 연인의 창가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작곡가들은 모두 세레나데를 작곡합니다. 대중문화 클래식 할 거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그리워서 만드는 노래는 전부 다 세레나데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작곡가들은 세레나데를 작곡할 수밖에 없어요. 제목은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겠죠. 하지만 내용상은 세레나데 범주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입니까? 세레나데가 아니죠. 무슨 노래입니까? 집착의 노래죠. 왜 슈베르트 세레나데가 세레나데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레나데를 검색을 하시면 그렇게 많은 작곡가들이 세레나데를 작곡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세레나데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입니다. 세레나데가 아닌데 가장 유명한 세레나데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슈베르트가 18살 때 작곡가로 데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데뷔 작품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마왕입니다. 슈베르트 마왕이 슈베르트가 18세 때 작곡가로서 데뷔작으로 발표한 작품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바로 괴테의 시를 읽고서 영감을 받아 슈베르트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으하하하 웃으면서 속사포 같은 속도로 작곡을 했는데요. 여러분, 내용 알고 계시죠? 슈베르트의 마왕의 내용은 총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아들, 마왕, 해설자. 해설자가 이야기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폭풍우가 내리는 어느 날 밤, 어린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말을 타고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과 귀에는 마왕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어린 아들의 눈과 귀에는 마왕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왕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참 예쁜데 우리 집에 가서 내 딸과 함께 놀지 않을래? 너랑 동갑내기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어린 아들은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마왕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얘야, 마왕이 어디니? 걱정하지 마, 얼른 집에 가자. 두 번째 마왕이 다시 나타납니다. 얘야, 우리 집에 가면 놀 거 참 많아. 얼마나 좋아. 얼른 가자. 마인 파터, 아버지 지금 마왕이 계속 저를 유혹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떡하죠? 바람 소리야, 빗소리란다. 마왕이 어디 있니? 얘야, 얼른 집에 가자. 세 번째 마왕이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이힐리베디시,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스러운 아가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너가 이번에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억지로 데려갈 거야. 내내 향긋하게 유혹하던 마왕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인 파터,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안고 더 이상 응답해주지 않습니다. 애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꿈을 꾸고 있나 보다. 말에 채찍질을 가해서 더 집에 빨리 도착합니다. 해설자가 이야기합니다. 인자이네 나르멘다 스킨트, 집에 도착했을 때 어린 아들은 바르토트, 죽어 있었다. 어린 아들의 영혼을 마왕이 데려간 거죠. 이 악보를 공교롭게도 슈베르트가 18세 때 작곡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 고3 8월 달에 노래 시작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 전에 뭐 했을까요? 운동했습니다. 딱 봐도 운동을 왜 웃다 마는 겁니까? 저는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열심히 전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했는데 어머니께서 청천벽력으로 갑자기 고3 8월 달에 성악 2곡만 외우면 대학을 갈 수 있게 찾았다고, 저 뭐 2곡만 외우자고 해가지고 전 정말 노래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저 같은 선생님한테 오디션을 보고 노래를 시작해서 재수해서 경희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경희대에 들어갔는데 독일에서 유학하신 베를린 음대 출신의 백남원 교수님이 계신 겁니다. 저는 18세 때 이 슈베르트 마왕을 너무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레슨을 받는데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Wer right Jesus Petrus Dachton Wind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멋있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아, 네, 이 노래 너가 안 불렀으면 좋겠다. 왜요? 너무 못 불러.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에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식을 낳고 더 어른이 되어서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는 그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되게 속상했는데 저는 슈베르트 마왕을 가장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콘서트에서 가능하다면 이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는 아버지에게 야속했다고 했는데 저는 두 가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 관점을 오늘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 과연 어린 아들은 마왕이 억지로 죽여서 데려간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를 버리고 아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마왕을 따라간 겁니까? 마왕이 억지로 데려간 것과 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마왕을 따라간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는 광대로서 제 직업에 120% 만족합니다. 오늘도 처음 뵙는 1200여 명의 국립극장, 대극장, 해오름에 모신 여러분들과 수백 년 전에 작곡한 작품을 이렇게 나누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나눌 수 있는 저희 직업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매일 라디오에서 또 TV 뉴스에서 앵커로서도 DJ로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빛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이 광대 예술가의 직업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 무대를 서기 위해서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아티스트를 밀어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무대는 한 명의 아티스트만 허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밀어냈을 때 저는 그 순간 마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마왕의 사전적 정의를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들의 우두머리. 의도치 않게 제가 밀어낸 아티스트의 가족, 지인, 관계자분들에게 저는 어쩔 수 없는 적이 됩니다. 마왕이 되는 거죠. 비단 저만 그렇습니까? 이제 제가 슈베르트 마왕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죠? 인간관계 가지시죠?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마왕입니까? Meine Mutter hat mein Spenden gewandt.
mein Vater, und Herrlichkeit, was Herrlichkeit nicht mehr leise verspricht. Sei ruhig, bleibe ruhig, mein Kind, in müden Blättern sucht der Wind. Nicht weiter, wo graben du mit mir, wie meine Schwester, so gespart welche, meine Schwester fehlen den nächsten rein, und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e Schein, sie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e Schein. Mein Vater, urdent du nicht da, der König ist am nächsten Ort. Mein Sohn, ich sehe es genau, bescheiden alten beiden so. Ich liebe dich, mich reicht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illig, so traurig Gewalt. Mein Vater, jetzt war ich schon, der König schon will euch der reitet gespielt, er hält in Armen, Gott wägt in Kind. Er reicht den Hof mit mir und in seinen Armen das Kind war tot. 슈베르트가 18세 때 작곡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나이 정도 됐겠네요. 18세 때. 과연 어린 슈베르트는 어떤 철학적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통달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작곡가 중에 슈베르트 한 명의 작곡가 두 곡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고요. 두 번째, 세레나데에서는 콤 맥루케미시, 행복이여 나에게 오라 라는 셰익스피어의 시를 가지고 작곡한 슈베르트 세레나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슈베르트가 살던 1700년대는 기대 수명이 30대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최소 기대 수명은 80대에서 90대 가까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18세에서 31세 작곡가로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트를 900곡이나 작곡했던 슈베르트가 지금 기대 수명으로 80대에 살았다면 어느 정도의 작곡을 했을까요? 그 작품의 숫자가 만약 경제적인 수치로 연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정신 나간 작곡 키스하다 첫 번째 작곡가 슈베르트 가져왔고요. 잠깐 더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클래식 유나이티드 시간입니다. 두 분의 여성 아티스트를 제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무용가 이소정 송이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이 국립극장에 국립무용단에 20년 동안 수석무용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1회 졸업자 출신인데요. 영광스럽게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모교의 전임 교수가 돼서 지금은 이소정 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교육자이자 안무가이자 아직도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무용가입니다. 재작년에 실시한 보이스 오브 솔라스라는 국립합창단의 그래미상을 노리는 앨범에서도 이소정 교수님, 이소정 무용가가 직접 안무를 해서 높은 우리 무용 수준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꽃심이라는 작품으로 동무 한국 명가 이수정의 작품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두 번째 아티스트 소프라노 박미자를 소개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또 선배님이자 선생님인데요. 여러분 혹시 마리아 칼라스 아십니까? 그리스 태생에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또 유럽 전역까지 그야말로 지금의 BTS와 비견될 만한 당시의 최고의 프리마돈나인데요. 마리아 칼라스는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프라노라고 다 같은 소프라노가 아니라 영역이 있습니다. 콜로아투라, 레체로, 리릭, 스핀토, 드라마티코. 콜로아투라 소프라노는 밝고 가벼운 곡을 부를 수 있고요. 드라마티코 소프라노는 토스카처럼 깊고 투란도투, 무거운 소리를 내는 소프라노인데요. 그 영역은 넘지 못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칼라스는 콜로라투라 아리아부터 드라마티코 아리아는 물론이고 놀랍게도 소프라노가 아닌 메조소프라노 아리아도 불렀던 불멸의 가수입니다. 제가 오늘 박미자 교수님, 박미자 선생님 옆에 마리아 칼라스 사진을 가져온 건 박미자 선생님도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오페라 아리아 한 곡과 이탈리아 가곡 일바초 준비했고요. 저와 듀엣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리마돈나 박미자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darei, dolce un bacio ti darei, tutti, tutti ti direi, dolcezze dell'amor, a tutte le dolcezze dell'amor. Sempre, sempre sisa, ti do presso mille gaudi, ti direi mille gaudi, ti direi. E di poi ti rispondo al mio cuore, di poi ti rispondo al mio cuore, sguardo il mio diletto, un tuo bacio, il mio tesoro, il mio tesoro. Vieni, non tardare, vieni a presso,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사랑으로 채워주며 행복으로 웃을 수 있도록 마른 그들에게 맑은 물이 되어 흐르고 고통도 슬픔도 사라지기를 기도해요. 나는 알아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하늘 바라보기를 소중한 만남 속에 가는 사랑을 나누며 함께 숨쉬며 웃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바리톤 정경의 정신 나간 작곡가 키스하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베토벤 하면 어떤 곡 떠오르세요? 운명. 끝입니까? 운명하고 누가 핸드폰 떨어뜨리셨는데 자, 또 없습니까? 운명 말고 없는 겁니까? 이럴 수가. 꽤 나오는데? 아니 웅얼웅얼 거리지 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토벤 숫자입니다. 6, 2020. 6세 때 연주로 데뷔했고요. 20대에 청력상실, 귀가 안 들렸습니다. 2,000명이 함께 부른 합창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화 정보화로 열어 올리고 있을 때 외국의 대사들과 정상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공연을 보든가 회의를 하든가 식사를 할 때 이동을 이렇게 차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깜짝 놀랐냐면 주차를 할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차를 할 때 음악이 나왔어요. 요즘엔 음악이 안 나오는데 그때는 음악이 나왔습니다.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제목이 뭐죠? 작곡가가 누굽니까? 전 세계에 차가 후진하는데 베토벤의 음악이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토벤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음악가다라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를 앓았습니다. 조금씩 안 들리다가 결국은 완전히 안 들리게 됐는데요. 그런 베토벤이 바로 이 합창 교향곡을 작곡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교향악곡을 작곡할 때 오케스트라 어떤 악기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 가지 악기군입니다. 첫 번째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현을 켜서 내는 악기죠. 두 번째, 인간의 호흡으로 불어내는 금관악기, 목관악기군이 있습니다. 트럼펫, 바순, 트럼본, 홀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마지막 손으로 때려서 내는 타악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의자는 관객을 보지 않고 오케스트라를 보고 있고 솔리스트 성악가는 관객들과 가장 가까운 데서 호흡을 합니다. 즉
모든 성악가는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야말로 주인공인데요. 과연 작곡가는 왜 성악 파트만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왜냐? 인간의 목소리를 수명한 악기로서 가장 짧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신나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내일도 이 자리에서 노래해야 되거든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냈던 고음이 내일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오늘 여기서 은퇴하는 겁니까? 내일 티켓도 다 나갔는데. 정확한 답은 안 날 수도 있다입니다. 오늘 공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제가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소식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소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뭐 바이올린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뭐 바순이 감기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목소리의 악기를 작곡가들은 편의를 봐주고 배를 해서 주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목소리는 항상 오케스트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불문율을 베토벤이 깬 겁니다. 귀가 안 들리는 베토벤이. 인간의 목소리, 성악가들을 오케스트라 뒤에 배치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교향곡이에요? 합창 교향곡입니다. 그때 당시 평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드디어 베토벤이 미쳤구나. 귀가 안 들리는 베토벤이 이제 완전히 미친 것 같다. 정신병자다. 어떻게 사람 목소리를 감히 뒤에다 배치해서 이렇게 교향곡을 만들 수가 있지? 인간 목소리를 교향곡을 만들어 드디어 돈기 확실하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드디어 베토벤이 나인 심포니 합창 교향곡을 직접 주위에서 올리는 날이 왔습니다. 지금처럼 극장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뭘 가져왔습니까? 오른손에 토마토를 가져왔어요. 지휘가 끝나고 나면 베토벤에게 던지기 위함입니다. 건방진 자식, 네가 감히 인간의 목소리를 교향곡에 써? 일단 한다니까 들어는 볼게. 하지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지휘가 시작됐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베토벤이 지휘를 어떻게 할까요? 여자 제자가 오케스트라 피트 앞에 있었습니다. 귀가 들리는 여자 제자가 들으면서 지휘를 하면 베토벤은 그 여자 제자의 손짓을 보면서 지휘를 따라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끝났어요. 베토벤은 두려워서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이 엄청나게 시도했던 혁신을 이 세상에 못 받아들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지휘를 도와줬던 여자 제자가 지휘자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관객들은 기립해서 위바 베토벤! 정말 위대하다! 그의 작품에 매료돼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립박수를 계속 쳤습니다. 오늘 정신나간 작곡가 슈베르트와 베토벤 두 명을 소개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작품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과연 뭘까요? 맞습니다. 해녀입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남성들과 정부조차 무서워서 벌벌 떨며 일본에게 억압받고 지배받던 그 시기에 제주의 해녀분들이 무려 300회 가까이 투쟁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제주도에 공연 가서 제주해녀 박물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그 제주해녀 할머니 분들은 총에 맞아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칼에 찔러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채취한 해산물을 가져가냐? 왜 우리 땅을 너희들이 지배하냐?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일개 예술가지만 이 부분이 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제주 해녀처럼 일본에도 해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라고 부릅니다. 제주 해녀의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다라는 걸 아마들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조업 기술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자 일본이 말을 바꿨습니다. 아마가 더 오래됐다. 우리 해녀가 더 오래됐다. 인정하기 싫지만 아직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GDP가 강력합니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보다 영향력이 큰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피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예술가로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녀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조업할 때 숨을 참고 조업을 하다가 바다 위로 올라가서 내뿜는 소리를 숨빗소리라고 합니다. 속옷을 속꽃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런 것들을 넣어서 제가 작사를 하고 작곡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담은 소녀라는 곡이 나오게 됐는데요. 미국 회사인 워너뮤직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앨범 내주십시오. 아니 제주 해녀 노래를 미국 회사가 왜 내줍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적인 이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고초려해서 가까스로 허락을 내서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박수는 이따 칠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 번에 타이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마치 제주도 사람처럼 우리나라 여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드디어 아주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가 잡혔습니다. 바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과 카네기홀인데요. 거기서 제주해녀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망의 피날레 공연을 메트로폴리탄과 뉴욕 카네기홀까지 잘 마치고 한국에 2016년 10월에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마지막 해녀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달 뒤 2016년 12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제주 해녀가 일본 아마를 누르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죠?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여러분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어머니, 이 위대함은 대한민국 남성이 알리는 게 더 그나마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그때 당시에 지켜내고 투쟁했던 제주 해녀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키워낸 건 결국은 키워낸 건 어머니 아닙니까? 나아가서 대한민국 여성의 위대함을 알리는 콘텐츠를 마지막으로 오늘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주 해녀 바다를 담은 소녀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20년 가까운 이소정 무용단이 여러분 앞에 해녀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제주 해녀 바다를 담은 소녀 이소정 무용단 맞아주십시오. 아직은 가녀린 어미로 속옷을 걸치고 좁건 어린 모퉁이 돌아홀래 이지나 언덕 넘어 보이는 하늘을 담은 또 다른 하늘이 소녀의 기다리네. 깊어가는 바다. 바다를 담은 소녀 그 눈으로 세상 만지며 꿈을 나눠요.
깊어가니